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 바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재정적 심판, 정치적 도박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지금 일본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핵심적인 흐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내각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당 233석 대 야당 232석, 단 한 석 차이로 불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권력을 다시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죠. 문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건 공약입니다. 바로 식료품 소비세 제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소위 말하는 unfunded mandate란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폭등했고, 특히 4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금리가 이렇게 뛰면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자금 회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고 당연히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도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카이시 총리가 왜 이런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 정치적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국회 상황을 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를 다 합쳐도 233석입니다. 야당이 232석이고요. 정말 턱걸이 과반이죠. 게다가 연립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가 우리말 안 들어주면 연정 깬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시 총리가 꺼내든 전략이 바로 중의원 우월 원칙의 부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양원제죠. 참의원은 여소야대라서 법안 통과가 힘든데, 중의원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즉 310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이 반대해도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슈퍼 메조리티라고 부릅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정권 때처럼 절대 권력을 다시 찾고 싶은 겁니다.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멘트 자체가 이번 해산이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도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내놓은 경제 공약이 일본 경제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핵심은 식료품 소비세 8%를 2년간 안 받겠다는 건데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솔깃하겠죠.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보면 이게 무려 5조엔, 우리 돈으로 약 46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세수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5조엔을 어디서 메꿀 거냐는 건데, 다카이시 총리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unfunded mandate, 즉 예산 없는 공약입니다. 원래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 재정 규율을 굉장히 강조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급하니까 갑자기 포퓰리즘으로 돌아선 겁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경제학자 키우치 다카이데는 재원 없는 공약은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더 큰 청구서가 되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입니다. 재원 대책 없이 감세안 발표했다가 영국 채권이랑 파운드화가 폭락해서 44일 만에 물러난 인물입니다. 지금 도쿄 시장에서는 이거 제2의 리즈 트러스 사태 터지는 거 아니냐, 재원 없는 감세는 재정 자살 행위다 라는 경고음이 아주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약이 나오자마자 채권 시장에서 패닉 셀링, 즉 투매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시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3%까지 치솟아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0년물은 3.88%로 독일 국채 금리를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40년물인데 무려 4.22%를 찍으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이자가 세니까 돈이 몰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달러당 15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나쁜 상승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의 재정을 불신하니까 자본이 탈출하고 그래서 금리는 오르는데 통화 가치는 박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6%로 OECD 1위인데 여기에 이런 고금리 충격이 오면 경제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일본만의 문제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글로벌 이슈입니다. 일본 금리가 4%를 넘어가니까 일본 기관 투자자들 생각이 바뀝니다.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일본 국채를 사자. 이러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돈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오는 자금 회귀, 즉 리패트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나가버리면 미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뜁니다. 실제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9월 이후 최고치인 4.93%까지 올랐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같은 글로벌 운용사들도 일본의 거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요인이 커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나비 효과가 미국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리스크입니다. 일본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화와 엔화는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원화도 같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 수출입니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나 조선업은 일본과 가격 경쟁을 합니다. 엔화가 158엔으로 싸지면 일본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우리 수출 기업들에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재정 규율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재정 안정을 담보로 도박을 했는데 시장은 일단 레드카드를 꺼내든 형국입니다. 운명의 날은 2월 8일 총선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다카이치가 승리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감세 공약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게 그나마 베스트입니다. 둘째, 승리한 뒤에 국민이 지지했다면서 감세안을 밀어붙이는 경우. 이러면 제2의 트러스트 사태가 터지고 일본은행이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예 져서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저금리와 안정적인 엔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재무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2월 8일까지 극심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높고 거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